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9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출 할인은 제품의 총 매출에서 차감한다. 맞습니다. 2번. 매출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의 상품이나 제품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맞죠? 3번.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3번이 정답. 매출 채권에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맞는 지문이 될 것입니다. 4번.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평가성 항목으로서 매출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취득 원가보다 떨어진 상태다. 시가가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저가법으로 우리가 평가 손실 인식한다고 배웠죠. 그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시가가 떨어진 경우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고요. 뭐 이런 문제 또 나오겠습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어쨌든 출제되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판단해 볼까요? 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번. 보고기간 말로부터 2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채화가 된 경우. 말이 어렵습니다. 장기채화 오래 안 팔리고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따질 때 뭐겠습니까? 보고기간 말로 1년이겠지 뭐. 유동 비유동 따질 때 어떻게 보고기간 말을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따지잖아.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라는 개념 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그렇게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1년을 2년으로 싹 바꿔가지고 지문 냈다 이겁니다. 유치하다 그지? 어쨌든 답은 1번이 틀린 지문이다. 2, 3, 4 읽어나 봅시다.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럼 그거 무용지물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시가 떨어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진부와 유행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지만 어제는 뜻은 별거 없습니다. 유행 지나가지고 정상적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시가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되고, 혹시 이런 문제 틀렸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우리 안 배운 문제 나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한두 문제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시험장 가보니까 뭐 생선 문제 한두 문제 나와가지고 막 멘탈 자체가 막 흔들리고, 이게 좀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한두 문제 그냥 딱딱 가볍게 풀더라도 전혀 합격이 지장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좀 문제 푸십시오. 그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그리고 앞으로 시험 칠 분들 이런 문제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넘어갑니다. 문제 3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자,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 비교했습니다. 다 똑같고 차이 나는 거 몇 가지 있다 그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요런 상각 방법은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차이 내용으로 정리한 적이 없으니까. 됐죠? 요건 맞는 지문이고, 다만 합리적 방법을 우리가 결정 못한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문 내용에서 체감잔액법 해가지고 관로 내용이 있는데, 연수학회법도 사실은 체감잔액법 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지문이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 맞는 걸로 판단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2번.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친다 할지라도 삼각기간은 변경 못한답니다. 이 질문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배웠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기억나십니까? 뭔가 추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명확하면 당연히 그 금액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우리 내용 배웠으니까 요 질문 틀렸다는 거 아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정답은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명확하면 당연히 회계 추정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 찾으면 되고요. 자, 3번 질문 읽어볼게요. 잔존 가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무형자산. 요 질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요거 맞다. 이렇게 답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 이렇게 돼 있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결정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요 질문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되게 생소하니까 2번이 틀렸는지 4번 틀렸는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4번은 이런 규정이 일반 기업의 기준에 있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래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였고요. 요 4번 질문 앞으로 등장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등장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쳐야 되고 앞으로 시험 칠 사람들 이런 질문 그냥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규정이 왜 있는지는. 자, 중소기업들은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가 작은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외감 대상이 아니니까요. 회계사로부터 우리 장부 감사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으로 그냥 재무제표를 작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 내는 몇 가지 서류들만 현재 작성을 하고 있다 이거지. 자, 이런 애들은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복잡한 규정 전부 다 따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인세 규정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위법이다라고 터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례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페널티 안 매기게 인정해 줄게라고 특례 기준을 몇 가지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하필 지문으로 등장시켰다 이겁니다. 지금은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기준들을 전부 다 모아서 별도의 법으로 현재 떼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름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자격시험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출제 범위로 하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출제 범위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있는 규정이니까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아직 이 규정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직 여전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나올 게 힘듭니다. 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별도로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됐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은요, 이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이런 지문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문은 자칫하면 이런 거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회계 정책을 바꿀 때 단순히 세법 규정에 따라서 바꾸는 거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괜히 이런 지문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 개념하고 요거하고 혼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철저하게 원칙적 입장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 기준의 원칙적 입장은요. 세법하고 전혀 별개라는 게 원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세법에 따른다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라. 그것이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 그 정도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좋지 않은 지문이다.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 됐죠? 그리고 요 문제 자체에서 1번 지문 깔끔하지 못하고요. 요 4번 지문이 있는 상태니까 혹시라도 답을 못 찾고 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나오기 힘들고 말씀드렸죠. 한두 문제 틀려도 우리 합격에 지장 전혀 없거든요. 이런 문제 나왔다고 멘탈 흔들지 말고 꿋꿋하게 자신감 있게 문제 풀이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읽습니다. 다음 중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주식 자본조정 맞습니다. 감자차손 자본조정 맞습니다. 3번 주식 선택권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죠? 넘어가면 되겠다. 말씀드렸죠? 모르는 질문 한두 개 있어도 답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키포인트에서 답이 있습니다.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거 뭡니까? 자본잉여금 해당하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다. 3번 질문 같은 거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상관없는 질문이다. 이런 것도 자본조정에 속한다고 일반 기업의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더랍니다. 출제 범위 벗어난다. 넘어갑니다. 문제 5번. 기부금을 영업의 비용이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했다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다. 그죠? 그런데 회사는 모르고 그거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답니다. 매출 총이익은 전혀 변동 없죠. 매출 총이익,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전혀 요거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불변이다. 자, 영업이익 바뀌는 거죠. 원래는 기부금 같은 거 영업이익 계산할 때 반영할 필요 없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돼 버리면 영업이익 계산할 때 그게 반영이 돼 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번 지문이 틀렸네요. 3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은 어쨌든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되든 판매비와 관리비로 반영되든 어쨌든 세전이익 계산할 때는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불변일 거고요. 매출원가 불분이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요. 다음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원칙적으로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한다. 자, 우리가 보조부문의 제조부문으로의 배부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이중배분율법 배웠죠.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각각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때 변동비는 뭐 기준으로? 실제조업도 기준으로. 고정비는 최대조업도 기준으로 이렇게 배부한다라고 배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원가 배부에 대한 규정이 구석에 어디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고정제조비는 뭘로? 정상조업도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 합니다. 정상조업도로 배부하랍니다. 자, 지금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요 지문 일단 맞거든요. 2번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즉 실제 조업도에 기초해서 배부한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여기서 말한 정상조업도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조업도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의미는 정상적 유지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 중단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 수준을 말한답니다. 이것도 맞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조업도가 최대조업도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최대조업도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뭘? 실제조업도 그걸로 나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조합하면 결국은 최대조업도의 의미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현재 일반 기업의 기준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된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랍니다. 생소하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기 힘들다고.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원가 회계는 특징이 뭐라고요? 표준화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그 필요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원가 회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같은 게 필요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보고서를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이 원가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이런 말이 있더라도 실무에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필요 없는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문제를 냈다 이거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었고 틀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됐죠?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 보니까 나오면 안 되는 지문들
나올 필요 없는 문제들이 유난히 좀 많이 등장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지문이나 문제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껏해서 두세 문제입니다. 그거 틀렸다 하더라도 합격에 전혀 지장 없거든요. 막 흔들리지 말고요.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따박따박 풀어가십시오. 뒤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계속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막 멘탈 흔들려가지고 시간 안에 문제 다 못 풀고 나오면 그게 큰일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자신감 있게 문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7번 문제 봅시다.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조업도가 늘어나도 총원가가 항상 일정하답니다. 고정원가를 말한다 그지? 고정원가 아닌 거 찾아보랍니다. 공장재산세 이런 거 고정원가입니다. 생산량하고 전혀 상관없죠. 전기요금 이걸 뭡니까? 사용 하나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요금이랑 사용하면 할수록 느는 추가요금이랑 합해진 혼합원가 성격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비가 아니다. 정답은 2번이다. 3번 정해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고정원가고요. 임차료 고정원가죠. 이런 것들 생산량 많다고 뭐 금액 느는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고요.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 아니죠. 종합 원가 계산은 파이프라인 통해서 모근에 타박타박 만들어집니다. 종류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품 종류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접비, 재료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투입 형태가 다른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것이 종합원가 계산이었다. 틀린 지문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업종에 적합하다. 맞고요. 4번 종합원가 계산이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적합하다. 맞습니다. 문제 9번요. 기초제공품은 10,000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90,000 개, 기말제공품은 8,000개, 완성도 40%입니다.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구해보랍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말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답니다. 물량 흐름 파악할까요? 제공품에 대한 물량 흐름. 기초제공품 10,000개였고요. 착수가 몇 개 되어가지고 완성이 190,000 개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말제공품 8,000개랍니다. 됐죠? 자, 190,000 개 완성되었는데 요거는 그 중에서 10,000개는 기초제공품에서 완성되었고 그 출발점은 20%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00 개는 이번에 새로 투입돼 가지고 완성이 된 부분이랍니다. 8,000개는 몇 프로에서 멈췄다고요? 40%에서 멈췄답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20%, 40% 이렇게 그려보면 10,000개는 2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180,000개는 이번에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이 되었고 8,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췄다라고 파악이 된다 이겁니다. 자, 묻고 있는 거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거든요. 가공비. 자, 방법 두 가지로 구해본답니다.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으로. 됐죠? 자, 180,000 개. 두 방법 똑같습니다. 18만. 기말제공품 8,000개 곱하기 40% 똑같습니다. 48, 32, 3,200 똑같습니다. 두 방법 다. 차이 나는 건 뭡니까? 요 기초제공품에서 완성된 부분에 대한 처리가 서로 다르더라 이겁니다.
평균법은 20%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에 처음부터 출발한 걸로 가정해서 완서법 발사량을 구한다. 그러면 10,0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버린다 이겁니다. 평균법은. 그 반면 선임선출법은 20%에서 출발한 거 정확하게 다 고려해가지고 완선법 발사량을 적는다. 따라서 10,000개 곱하기 80% 그러면 8,000개로 이렇게 적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합산해 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 금액의 차이를 구하래요. 물론 합산해서 차이 구해도 됩니다만 요거 바로 구하면 되겠지 뭐. 10,000개하고 8,000개 차이. 몇 개? 2,000개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성격을 딱 파악했으면 바로 빨리 구할 수도 있겠네요. 10,000개 중의 20% 부분만큼의 차이가 있다. 10,000개 곱하기 20%, 2,000개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할 수도 있겠다. 됐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요. 다음은 주식회사 옥타곤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이다. 단기 중에 발생한 정상 공송 수량은 얼마인가? 단, 공손품을 제외한 파손품이나 작업 폐물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량 흐름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공품에 대한 물량 흐름 파악해 볼게요. 기초 제공품 500개고요. 착수량 4,000개입니다. 그러면 왼쪽 합계 4,500개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합계 당연히 4,500개 나와야 되겠지요. 자, 기말 제공품 200개고요. 단기 완성 수량 3,500개입니다. 비정상 공손 수량 300개랍니다. 자, 그러면 총 공손 수량은 몇 개일까요? 4,500에서 200 빼고 3,500 빼고 하면 800개라고 총 공손 수량이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비정상이 300개면 정상은 몇 개? 500개지 뭐. 정상 공손 수량은 500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다음 문제 풉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1번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 뭡니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 요거는 과세 대상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이렇게 정리했었죠. 2번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 이거 뭡니까? 간주공급 중에서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과세거래죠. 3번, 4번 읽어나 봅시다. 3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세라고 많이 부르죠. 상증세법, 지방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법에 따라서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것, 이런 거는 뭡니까? 나라에 내는 거니까 이거 과세 대상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4번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 참고증권의 양도 뭐 엄청 길게 적었는데 별게 아니고 유가증권 주고받는 겁니다. 유가증권, 화폐대용증권 이런 것들은 재화 공급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소하다 하더라도 뭐 전혀 주눅들 필요 없다. 확실한 지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지? 2번이 정답.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1번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다. 그죠? 2번 관광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취득에 따른 매입세,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 매입세 불공제. 3번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를 구입한 축산물을 의제매입세 계산서 받았고 의제매입세 공제 그럼 받을 수 있겠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 간이 영수증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치?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왕이면 용어를 그저 정확하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네요. 요 지문도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3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영설적용분 중 내국신용장 구매항에서에 의한 공급. 이건 뭡니까? 영설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거래죠. 일반적인 영설 거래, 보통 직수출이니까 그런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지만 내국신용장 구매항에서 이런 거 발급분은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 전부 다 우리나라 사업자이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라라고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 3, 4 읽어나 볼까요? 2번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소멸, 그러면 발급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3번 폐 없이 잔존재와 간주공급 대부분의 형태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택시, 노점상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문제 1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따로 정리 안 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매출 인식하는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매출 인식하는 시기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부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품 판매 언제입니까? 똑같죠. 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똑같습니다.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구입 의사 표시한 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무인자판기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자판기 주인이 돈 뽑아갈 때, 현금 인출할 때가 그 수입 시기랍니다. 근데 그 상품을 수취한 날 사람이 동전 넣고 고객이 동전 넣고 그 음료수 가는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3번 인적 용역의 제공, 면세 인적 용역 이 부분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언급 안 했거든요. 소득세 입장에서는 요거 당연히 개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언제겠습니까? 서비스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배웠죠. 서비스 언제? 서비스가 완료되는 날이 기본적으로 공급시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제공 완료한 날 그때가 기본적으로 수입 시기인데 혹시라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그거보다 빠르면 그걸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3번 질문이 맞는 질문. 4번 상품 등의 위탁 판매. 위탁 판매 뭡니까?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죠.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회계하고 부가가치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 홈쇼핑이 우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팔았을 때 그때 우리는 매출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뭐라고? 수탁자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겠습니까? 상품 등을 수탁자한테 넘겨주는 날 그날 매출 인식한다. 당연히 틀렸다 이겁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3번 질문이 정답이다.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에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틀렸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것이고.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소득,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고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 다른 소득하고 일단 먼저 상기한다. 그지? 자, 그래놓고 혹시라도 그래도 부족하면 그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주택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통산하지 말고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시킨다. 맞죠?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보답하고 추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뭔가가 이익이 나왔을 때 그거하고만 통산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맞는 거고요. 3번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의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엄청 길게 적었는데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결손금은 10년 동안 이월해가지고 공제해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참고로 이러한 10년이라는
연수는요 2009년도 요때 개정이 되었답니다. 요 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5년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왔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아니죠. 이자 배당을 먼저 공제해버리면 그 약간 과세 형평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이자 배당은 제일 뒤에 이렇게 공제해 먹을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지문.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69회 전산세무 2급 이론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